테슬라가 국내에서 통신사라는 걸 알고 있는 벤츠도 그렇고 현대차도 그렇고 알뜰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통신의 중요성. 계속 규제 얘기를 하니까 발목을 잡는 게 아니고 컬링할 때 이렇게 닦아주는 거죠. 안녕하세요. 정보통신정책연구원장 권혜율입니다. 현대판 고전의 반열에 오른 엘빈 토플러의 책 제3의 물결에는 다음과 같은 문장이 나옵니다. 오늘날 하나의 거센 물결이 전 세계에 밀어닥치고 있다. 토플러가 말한 하나의 거센 물결은 우리가 잘 아는 정보의 물결입니다. 제1의 물결인 농업혁명을 거쳐 제2의 물결인 산업혁명을 만들어낸 인류가 통신 기술의 발달에 힘입어 이제 정보화 사회에 진입할 것이라는 예견이었었는데요. 1980년 토플러의 이 주장은 40년이 지난 현재도 유효한 문구로 회자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정보화 사회로의 전환에 속도를 낸 것도 이 즈음인데요. 1980년대 중반 키스디의 전신 통신정책연구소 개소를 시작으로 통신 관련 인프라를 대대적으로 구축한 결과 대한민국은 전 세계에 손꼽히는 IT 강국으로 발돋움할 수 있었습니다. 키스디의 유쾌한 정책 응접실. 이번 시간은 대한민국 ICT의 힘, 통신 인터넷 분야 정책 연구에 이론적 중추를 담당하고 있는 키스디 통신전파연구본부의 김현수 본부장님을 모시고 관련 이야기를 나눠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수 본부장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본부장님이 맡고 계신 통신전파연구본부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해 주시겠어요? 저희 본부는 두 개의 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통신인터넷정책연구실은 통신과 인터넷 서비스 시장에서 경쟁을 활성화하고 이용자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통신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을 하려면 주파수를 이용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주파수 관련 정책을 연구하는 곳이 전파정책연구실입니다. 우리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의 현재 이름도 그렇고 처음 시작하던 통신정책연구소의 이름에도 있고 통신은 어떻게 보면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의 시작이자 지금 현재의 가장 중요한 역할로 보일 수 있습니다. 키스디에서의 통신정책연구 상당히 특별할 것 같은데 간단히 소개해 주시겠어요? 일단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저희 회사가 1985년에 통신정책연구소라는 이름으로 설립이 되었고요. 그 당시는 이제 정보화 초창기였기 때문에 국가가 주도적으로 네트워크를 빨리 구축하는 게 이제 핵심적인 과제였습니다. 네. 그리고 규제 대전환이 이루어지는 시점에서 저희 회사의 역할이 이제 매우 중요했는데요. 이 통신 시장이 민영화가 되고 경쟁 체제가 도입되고 하면서 새로이 규제 프레임워크를 만들어야 될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때 이제 저희 회사에서 이제 많은 정책 기여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통신산업 생각하면 자본도 많이 소요되는 그런 커다란 산업입니다. 시장 성격상 상당한 규제도 불가피하게 필요하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통신 산업에 있어서 규제 이것이 일반인들한테 들을 때는 상당히 생소하게 들릴 수가 있거든요. 구체적인 예를 들어서 통신 시장의 활성화 그리고 규제 정책 이 관계를 설명해 주실 수 있겠어요? 잘 알려져 있는 예를 들자면 망중립성 원칙을 들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망중립성 원칙은 통신사가 네트워크를 통과하는 트래픽들을 차별하지 않고 동등하게 처리해야 된다라는 원칙이고요. 통신이 이제 기본 인프라다 보니까 만약에 통신사가 자기 이해관계에 따라서 트래픽을 임의로 차별하게 되면 공정한 경쟁이라던가 그렇죠. 이용자 후생을 저하시킬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런 개념이 나오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망중립성 원칙을 그냥 고수를 하다 보니까 5G 서비스 들어오면서 좀 이제 의문이 제기된 것이 있어요. 5G 서비스는 네트워크 슬라이싱이라는 기술을 이용을 하는데요. 네트워크 슬라이싱이라는 것이 이제 네트워크를 가상적으로 이제 분리해서 각각 별도의 네트워크인 것처럼 운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대용량 동영상 콘텐츠는 하나의 네트워크, 초저지연이 필요한 원격 의료나 자율주행차는 또 다른 네트워크. 이렇게 트래픽을 차별 처리를 하는 것이 네트워크 슬라이싱 기술인데요.
차별 처리라는 것 자체가 지금 망중립성 원칙에 위배되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우리가 5G 서비스를 제대로 활용을 못할 것 같다. 이제 이런 의문이 제기가 돼서 상당 기간 논의를 했습니다. 물론 당연히 저희 본부도 거기에 같이 참여를 했고요. 그래서 그 결실로 작년 12월에 망중립성 가이드라인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다만 이제 무조건 망중립성 원칙을 다 이렇게 배제시킨 것이 아니고 일반 인터넷 서비스의 접속 품질을 일정 수준으로 유지를 해야 된다라는 등의 어떤 제한적인 조건은 붙였습니다. 어떤 규제와 시장 활성화 이런 것을 조화를 이루기 위한 예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구글 또는 애플 또 페이스북 또 아마존 이 이름을 따서 GAFA, 가파라고도 부르는데요. 이 기업들을 우리가 플랫폼 기업이다 이렇게 부르는데요. 이런 기업들을 보면은 플랫폼의 문제가 상당히 중요해지고 있는 시점이기도 그런 것 같습니다. 그 말씀하신 주제는 저희 본부에서 요즘 아주 활발하게 연구를 하고 있는 분야이고요. 국내외 어떤 실태조사 결과 같은 것을 보면 이러한 그 거대 플랫폼 기업들이 이 ICT 생태계 전반에 걸쳐서 어떤 게이트키퍼 역할을 하는 것은 이제 분명하고요. 통신사가 기존에는 ICT 생태계에서 게이트키퍼 역할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거기에 규제 수준을 맞췄던 건데 완전히 게이트키퍼가 이제 이동하는 상황이다. 그러면 이제 저희의 연구 초점은 게이트키퍼를 따라가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게이트키퍼는 속성상 경쟁을 저해하거나 이용자 우선을 저해할 수 있는 그런 파워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도 기존의 통신 네트워크 사업자뿐만이 아니라 플랫폼 사업자 앞으로 경우에 따라서는 어떤 게이트키퍼가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저희는 그렇게 정책 연구의 방향을 맞춰가고 있습니다. 지금 4차 산업혁명 얘기를 많이 하는데 거기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통신이 아닌가 싶습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통신의 중요성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테슬라가 국내에서 통신사라는 걸 알고 있는 사람들은 많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자율주행차를 잘 이제 운행을 하기 위해서는 주파수를 이용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물론 이동통신사처럼 직접 주파수를 할당받는 것은 아니고요. 이동통신사로부터 도매로 제공받아서 벤츠도 그렇고 현대차도 그렇고요. 일종의 알뜰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1월에 5G 특화망 정책 방안이 발표됐습니다. 5G 특화망이라는 것은 일정한 지역, 공장이라던가 학교 같은 데에서 이용 가능한 5G망인데요. 이 특화망이라는 것은 해당 지역에 맞는 맞춤형 네트워크 서비스가 제공이 되는 것이고요. 이 5G 특화망을 이동통신사뿐만이 아니라 누구에게나 주파수를 할당해서 이용할 수 있게끔 하겠다는 정책 방안이 발표된 것이고 지금 여기에 네이버라던가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이제 서울시 같은 지자체는 스마트 시티를 하려고 또 통신 사업에 또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이렇게 통신을 인프라로 하는 융복합이 지금 눈앞에서 벌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거를 가리마를 타고 당연히 협업이 필요한 분야라서 저희도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 번 주파수에 대한 말씀하셨는데 일반인들이 생각할 때는 주파수는 눈에 보이지도 않고 잘 알 수가 없을 것 같은데 좀 알기 쉽게 주파수 설명을 주시겠어요? 주파수는 정말 우리가 시도 때도 없이 사용하고 있어요. 지금 이 무선 마이크도 주파수 이용하는 거고요. 주차장 차단기 올라가는 거, 그리고 저희 그 스마트폰으로 이제 버스 결제하고 상점에서 NFC 이용해서 결제하는 것들 다 주파수 이용하는. 이렇게 좀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주파수들이 있는 반면에 이동통신 같은 경우는 경매를 거쳐서 정부에 돈을 내고 그렇게 이용을 하는 거죠. 그런 주파수들은 보통 이용 가치가 높은 그런 주파수예요. 국가가 어떤 주파수를 발굴하고 어떤 사업자한테 어떻게 배분을 할 것인가 이제 이런 것이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 경매라는 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그냥 최고가를 써낸 사업자한테 무조건 낙찰이 되냐? 그러면은 이제 시장 효율성이라던가 기술 효율성 측면에서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기술적인 시너지 효과 이런 것들까지도 고려를 해야 되기 때문에 경매 프로그램을 설계한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 일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 주파수들이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서 더욱더 중요해질 것 같은데 구체적인 예를 몇 가지 들어주시겠어요? 한마디로 4차 산업혁명은 5G 이상의 네트워크 서비스가 뒷받침하지 않으면 이루어질 수 없다. 단언하겠습니다. 왜냐하면 4차 산업혁명의 특성이 뭐냐?
하면 보통 초연결, 초지능, 초융합 5G 서비스 특징이 바로 초고속, 초연결, 초저지연이거든요. 5G만이 그 4차 산업혁명의 특성을 구현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5G 위에서 원격 진료라던가 스마트 팩토리라던가 스마트 시티라던가 이런 전후방 산업이 5G 플러스라고 하는데요. 이 5G 플러스가 있기 위해서 주파수가 꼭 필요한 것이고요. 그래서 5G 플러스 스펙트럼 플랜이라는 것을 정부가 발표하게 된 것입니다. 지금 키스디의 통신 전파 정책 연구를 총괄하고 있는 본부장이신데 지금 본부에서 하고자 하는 그런 역할이라든가 위상이라든가 앞으로 계획이 있다면 잠깐 말씀해 주시겠어요? 저희 본부는 디지털 경제 시대에서의 핵심 키워드인 DNA, 데이터 네트워크 AI를 전부 다 아우르는 정책 연구를 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트워크야 당연히 원래 하는 거였고요. 이 네트워크를 이용해서 데이터 AI가 결합된 각종 서비스들이 시너지 효과를 일으켜서 4차 산업혁명이든 디지털 대전환이든 이루어지고 있는 것인데 이 커다란 산업 생태계에 규제 프레임워크를 만드는 일을 저희가 하고 있다라고 지금 자부를 하고 있고요. 저희가 계속 규제 얘기를 하니까 제가 한마디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 저희가 하는 규제는 경쟁을 활성화하고 혁신을 촉진하고 궁극적으로 그래서 이용자들, 이들의 희생을 증진시키기 위한 규제를 연구하고 있다. 이러한 규제는 이 생태계가 지금 단기적으로 그냥 수익을 내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발전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발목을 잡는 연구를 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발목을 잡는 게 아니고 오히려 잘 뛸 수 있도록 좋은 신발도 컬링할 때 이렇게 닦아주는 거죠? 그 표현이 참 좋은데요. DNA를 초연결 인프라의 가장 중요한 세 요소로 보는데 이 세 개를 다 커버할 수 있는 방향으로 연구를 하고 계시군요. 앞으로 큰 결과 있으면 좋겠고요. 긴 시간 말씀 감사합니다. 본부장님. 감사합니다. 서두에 소개했던 엘빈 토플러의 말을 하나 더 소개하고 싶어요. 변화는 비선형적이며 뒤로도 앞으로도 옆으로도 갈 수 있다. ICT가 주도하는 지금의 혁신, 이런 시대적인 변화는 토플러의 말처럼 우리가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서 뒤로도 앞으로도 그 옆으로도 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 키스디의 연구 그리고 규제 논의가 중요한 것도 바로 이 때문이겠지요. 통신전파 연구본부를 포함해서 우리 키스디 조직은 혁신을 촉진하는 제도 개선, 선의의 경쟁을 야기하는 규제 논의로 우리 사회 ICT 분야의 긍정적인 변화를 이끌어 나가는 조직이 되겠습니다. 키스디 유쾌한 정책 응접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